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BYD 시라이언 7입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에 출시하면서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기아 EV5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차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지금도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런지, 과연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차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레드스톤 시작합니다. 자, 이 시라이언 7, 일단 외모부터 살펴보자면요, 이 차의 사이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차 차체 길이만 4830mm에 달하는 생각보다 더 커다란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경쟁차들을 압도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아 EV5 대비해서는 220mm나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Y 대비해서는 소폭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외에 차체 폭 같은 경우에도 1920mm를 가지고 있고, 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930mm에 이르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차들 대비해서 차체 크기는 크고 실내 공간은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 차를 밖에서 살펴보면은 또 그렇게 마냥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가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촥 깔려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되게 동글동글 유려한 라인들로 차체를 덮어놓으면서 차가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컴팩트해 보이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체의 쉐입이나 디자인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거든요.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부피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들을 여러 넣어놨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잘생긴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더군다나 이 차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돈을 아꼈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이 뒷모습만 보더라도요, 요즘에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디자인 포인트들을 모두 다 넣어놨는데요, 리어램프 영상만 보더라도 안에 LED를 엄청나게 많이 박아놔가지고 화려해 보임과 동시에 또 안정적인 디자인 기조를 가져간다는 거, 게다가 뒤쪽에 루프라인까지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각적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쏠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가져가면서 누가 봐도 꽤 만족스러운 외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은 이 실내 인테리어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요즘에 이 BYD 차들을 타다 보면은 이 실내 인테리어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곤 하는데, 특히 시라이언 7의 실내에서는 더더욱 그런 만족감이 좀 커져요. 일단 인테리어 기조 같은 것들은 이 실보다 훨씬 더 최신의 디자인 기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커다란 디스플레이, 이게 진짜 큽니다. 커다랗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한눈에 잘 보이고 정보들도 많이 담아놔가지고 쓰기도 편한 그런 계기판 달려있고요. 그리고 그 계기판을 품고 있는 베젤 라인업이 좌우로 쭉 펼쳐지면서 조금 더 첨단 느낌, 미래적인 느낌도 함께 풍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거는 이 주변을 두르고 있는 소재 감각이겠죠. 이 대시보드 위쪽에 사용한 질감 같은 것들, 너무너무 부드러운 가죽 같은 걸로 둘러놨고요. 그리고 두 겹으로 점여놨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스티칭도 다른 색깔로 넣어놨고, 아래쪽에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를 넣어놨거든요. 이런 소재의 다각화를 점도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이런 라인들이 또 도어 트림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넘실넘실되는 라인으로 이어져 오는데, 여기서도 소재 감각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도 여기 위쪽에 달려있는데, 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위쪽에 도어 손잡이를 쓸 수도 있고요. 이때 안쪽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를 활용해서 닫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센터 터널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활용도도 굉장히 좋게 마련을 해놓은 게 보이는데, 여기 위쪽에 보세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무선 충전 최대 50W까지 지원한다는 거 적혀 있고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벤트 하나가 뚫려 있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즉시 충전을 시작하면서 약한 바람이 아래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무선 충전을 할 때 핸드폰이 발열에 좀 취약해지는데, 여기 아래쪽에 시원한 바람을 쏟아내주면서 핸드폰이 과열되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배려들이 있어야지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들을 BYD는 잘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도 넓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꽤 넉넉하게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게 해놨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에 딱 앉아있을 때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요, 이 앞쪽에 펼쳐져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는 아무래도 패밀리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쾌적한 감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은 점들이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올라앉아 있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는 머리 공간 제가 앉더라도 이 정도 남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다는 거. 더군다나 앞에 시야가 더 좋게 느껴지는 거는 앞에 보닛이 가파르게 깎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앞쪽에 시야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시야에 보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더 넓은 시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운전자를 배려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2열 공간도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중국 차들이 대체로 이 2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앉아있을 때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시트의 폭신폭신한 정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앉았을 때 이 정도 공간이면은 누가 앉아도 충분히 쾌적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제 머리 바로 위에도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앞쪽으로 보면은 이 개방감이 또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2열에 누군가 앉더라도 이 개방감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는 점. 그리고 2열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실내 소재 감각이 1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특히 도어 트림 부분에 부드럽게 마감한 소재 감각 같은 것들은 이런 거는 진짜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소재 감각이 좋은 것들은 사실 이 차를 오래오래 타면 탈수록 더더욱 만족도가 피어오르는 요소들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의 차들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철판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다는 거,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이외에 2열을 위한 편의 사양들은 여기 뒤쪽에 에어벤트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히팅 시트도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아래쪽에 USB 타입 C 그리고 A 충전할 수 있는 포트도 예쁘게 수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1열 시트 뒤쪽도 가죽으로 부드럽게 마감을 해놨고요. 여기 포켓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넣어놓을 수 있을 만한 분할된 주머니도 마련을 해놨고, 아래쪽에는 꽤 커다란 짐도 넣어놓을 수 있을 법한 이런 짐 공간도 마련을 해놨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자면은 이 정도 공간입니다.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 차체 크기가 큰 만큼 동급 대비해서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디럭스 사이즈 유모차 충분히 들어가고 남고요. 뭐 골프백 같은 것들도 대각선으로 넣는다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거. 자, 저는 이제 비아드 시라이언 7을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차 타면 탈수록 이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구분이 되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일단 이 스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점들이 많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일단 싱글 모터입니다. 뒷바퀴만 굴리는 구성인데요. 이 모터 출력이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12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38.7kgm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출력적인 부분만 보면은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RWD랑 붙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는 이 출력 감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보세요. 가속 페달 쭉 밟으면 뒤에서 쭉 밀어주는 이 출력 전달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전체적인 파워트레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차의 무게가 2225kg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꽤 무겁다고 할 수 있는 무게를 뒤에서부터 쭉 밀어주니까 꽤 고급스러운 감각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를 가리지 않고 충분한 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황,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황에서도 추월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차가 즉각적으로 움찔움찔할 정도로 꽤 넉넉한 가속 감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출력을 분출하는 과정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 차가 전기차라고 해서 전기 모터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최대 토크를 훅 뱉어내는 그렇게 날카로운 성향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직결감이 뛰어난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얹은 차처럼 토크밴드를 유려하게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이 육중한 차체 무게를 가볍게 요리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실내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출력을 너무 울컥 쏟아내서 멀미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만족스러운 거는 이 회생제동의 정도를 굉장히 잘 정돈해놔서 지금도 이렇게 가속 페달 밟다가 딱 뗐을 때
울컥대는 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적인 영역에 있는 차들일수록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반적인 운전 습관들을 이 차에 대입하더라도 이질감을 느낄 우려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겠죠. 근데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 감각에서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저속 구간에서, 시내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어색합니다. 지금도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일부러 속도를 좀 줄여서 한 20km 언저리에서 이렇게 만약에 골목을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가다서다 하는 상황을 연출해보자면은 이 브레이크 감각이 직관성이 떨어져요. 내가 밟는 것보다 브레이크 감각이 좀 약하게 다가온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울컥하고 훅 멈춘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회생지등을 작동시킬 때와 물리적인 브레이크 패드가 작동하는 순간을 이질감 없이 교차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저속 구간에서는 약간 어색하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은 꼭 시승을 통해서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충분히 적응하고 내 발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좋겠지만, 아닌 분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출력이 꽤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도 넉넉해야 될 것 같죠.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 일단 BYD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LFP 배터리죠. 이게 용량 굉장히 넉넉합니다. 82.56kWh 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의 경쟁차로 말할 수 있는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RWD랑 비교하자면은 20kWh 정도가 더 넉넉한 배터리를 넣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 역시도 LFP 배터리를 넣어놓죠. 근데 주행가는 거리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워요.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를 넣어놓고도 일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 기후부 인증 398km를 인증받았습니다. 배터리 용량만 놓고 보면은 이 450km 정도는 너끈히 뽑아줄 수도 있을 만한 용량인데, 막상 400km도 넘지 못하는 주행가는 거리를 기록했다는 거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체 감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하체 감각 측면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C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탄탄한 스프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차의 안정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거나 할 때 차를 적당히 잘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반복된 요철들을 넘어갈 때 문제가 조금 드러납니다. 이거는 BYD 차들 전반적인 문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프링을 단단하게 조여놨다고 해서 댐퍼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스프링은 충격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일 뿐이지 차체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이 차체에 더 안정감을 주는 건 댐퍼의 역할인데, 이 댐퍼가 너무 무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코너 돌아 나가면서 중간에 들어오는 요철들, 스프링이 튕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타이어가 노면을 놓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의 안정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로 상황, 그러니까 그 노면 상황까지 정확히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가 아니라면은 막 속도를 높여서 달리기가 조금은 겁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램프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한강 대교 같은 데서 램프를 빠져나간다거나 할 때 중간에 도로 이음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가 튕겨가지고 노면을 조금 놓친다면은 그때 순간순간 슬립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마른 노면일 때는 그냥 그럭저럭하게 차체가 노면을 움켜쥐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노면이 조금만 미끄럽더라도 차가 훅 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매 리뷰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속도를 조금만 높여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노면이 깔끔할 땐 괜찮은데 이렇게 중간중간 통통 튀기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조금 더 큰 요철들을 맞이한다면 이렇게 너울치거나 할 때 순간순간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아쉬운 점들을 한 방에 잠재워줄 수 있는 이 차의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 이 차 가격이 여러분 4,4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RWD랑 비교를 하자면은 무려 500만 원이나 더 저렴한 가격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한 급 아래라고 볼 수 있는 기아 EV5랑 비교를 하더라도 EV5의 롱레인지 버전, 그리고 옵션을 좀 넣은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내장재나 이런 인테리어, 그리고 디자인, 차체 크기, 실내 넓이, 활용도, 모든 측면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감각, 그리고 하체 감각, 이런 부분들은 차를 매일매일 몇백 킬로씩 타는 게 아니라면 크게 와닿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옵션들, 그리고 훌륭한 재질 감각, 그리고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딱 앉아봤을 때 손에 만져지는 것들, 그리고 몸에 닿는 편안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런 데에 반응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생각보다 시라이언 7 장단점이 명확한 차인데 여러분들은 이 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